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혼자 사는 60대 여성이에요. 딱히 제 소개라고 할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은행에서 일했고 결혼 후엔 살림하면서 남편 사업 뒷바라지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됐고 그렇게 또 십몇 년을 살아왔어요. 지금은 아파트 하나 있는 거 작은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런 사연 채널을 즐겨보기 시작한 건 2년쯤 됐을 거예요. 처음엔 심심해서 봤는데 듣다 보니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혼자 화내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게 소개될 만한 이야기인지, 제 자식 이야기라 너무 창피한 건 아닌지. 근데 혼자 속으로만 삭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써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이 일이 있고 나서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밤마다 잠 못 이루던 시절도 지났고 이제는 그때를 떠올려도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진 않아요. 그냥 좀 씁쓸하달까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아들, 딸 걱정에 판단력이 흐려진 경험 있으신 분이 있다면 꼭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충청도 시골 출신이에요. 형제가 많은 집이었고 집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고부터는 정말 혼자 버텼죠. 고시원 방에서 도시락 싸들고 은행 다니면서 월급 타면 절반은 고향으로 보내고 저는 나머지로 살았어요.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독했구나 싶어요. 은행 창구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숫자 보고 서류 읽는 눈이 생겼어요. 어디 사인하기 전에는 꼭 읽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 됐죠. 동료들이 절 보면서 의심이 너무 많아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죠. 아들 하나 낳고 남편 사업 뒷바라지 하면서 살다가 제 나이 48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전날 저녁에도 멀쩡하게 밥 먹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 뒤로 14년을 쭉 혼자 살았어요. 딱히 대단한 일도 없이 그냥 아들 뒷바라지하고 아파트 관리하면서 조용히요. 남편이 남기고 간 게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 하나 그리고 제 퇴직금 모아둔 적금이 있었어요. 그게 제 노후의 전부였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몇십 년 전 일인데도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당시 법인 거래처로 제 창구에 왔는데 서류를 3번이나 다시 작성하는 거예요. 이름 쓰는 칸에 주소를 쓰고 금액 적는 칸에 이름을 적고요. 제가 속으로 웃음을 참다가 피식 터졌는데 남편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모든 문제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떨 때는 좋은 점이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게 너무 외롭기도 했어요.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별거 없어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가버렸어요.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요. 아들은 그런 남편을 꼭 빼닮았어요. 말수가 없고 속을 잘 내보이지 않은 애였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많은 타입은 아니었는데 한번 사귀면 오래가는 그런 성격이요. 깊이 알고 나서야 마음을 여는 성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엄마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연애도 그랬어요. 아들이 처음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게 26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도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아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어느 날 궁금해서 물었죠.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지? 엄마한테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해? 있긴 해.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다였어요. 더 물으면 할 말이 없다고만 하고요. 뒤에 아들 여자친구를 제가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언젠가 이 아가씨랑 결혼하는 건가 내심 기대했죠. 그런데 4년이 가도록 결혼 이야기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아들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너희 결혼 생각은 없어? 아들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아이 4년이나 만났는데 뭘 모르겠어. 왜? 뭐 걸리는 거라도 있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확실하지 않아서. 뭐가 확실하지 않냐고 물으면 말이 또 없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생각났어요. 속에 있는 말을 끝까지 꺼내지 않는 그 버릇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결국 그 여자친구하고는 얼마 못 가서 헤어졌어요. 서로 안 맞는 것 같다고만 하더라고요.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묻지 않았고요. 그 뒤로 30이 넘도록 아들한테 연애 이야기가 없었어요. 저는 걱정이 되면서도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 말을 꺼내면 더 닫아버린다는 걸 아니까요. 남편 기일에는 늘 둘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장가 가는 거 보고 싶어 할 텐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처음 몇 번은 아들이 그 말에 그냥 대답만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아들이 몇 해 전 남편 기일 때 제가 또 그 말을 했더니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엄마는 내가 빨리 장가 가는 게 마음이 편해? 저는 좀 뜻밖의 질문이어서 잠깐 멈칫했어요. 아이, 빨리 가라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은 거지. 근데 엄마,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 평생이 걸린 일인데. 목소리가 좀 낮아졌어요.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평소랑 달랐어요. 아버지 가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게 결혼이잖아. 한번 잘못되면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거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어요. 남편 잃고 나서 혼자가 된 저를 오래 봐온 애라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남다른 것 같기는 했어요. 잘못됐을 때의 무게를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 같달까요? 근데 그게 전부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처음 집에 데려온 건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아들 뒤에 서 있는 그 애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꼈어요. 그게 뭔지는 딱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말하자면 너무 준비된 사람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처음부터 좀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딱 맞는 걸 사들고 왔고요. 집안 구경을 하면서도 칭찬이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저에 대해 미리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와, 인테리어가 너무 따뜻해요. 집이 어머니하고 분위기가 닮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란 건 그날 아들이 꺼낸 말이었어요. 엄마, 우리 결혼 생각하고 있어.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어?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러자 아들이 제 눈치를 살피면서 먼저 말했어요. 3개월. 근데 엄마, 기간이 전부가 아니잖아.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잠깐 그 말을 되새겼어요. 결혼. 그 말을 속으로 3번쯤 반복하면서 아들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바로 이 숫자였어요. 3개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3개월이에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4년 사귀는 동안 저는 그 애한테 딱 한 번 밥을 차려준 게 다예요.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잘 모르겠다, 아직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헤어지더니
만난 지 석 달 된 사람을 데리고 와 결혼을 말하고 있었어요. 긴 침묵 사이로 예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충분히 이상하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짧은 시간인 건 저희도 알아요. 저는 예비 며느리를 봤어요. 공손하고 차분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물었어요. 그럼 3개월 동안 뭘 보고 이 사람이다 싶었어? 잠깐이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미세하게 멈칫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해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한 사람의 대답치고는 너무 짧고 또 추상적인 대답이었어요. 어떤 날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이다 싶었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고 확신이 생겼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가장 안전한 대답을 골라낸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아들한테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만난 거야? 그냥 회사 쪽에서 오며 가며 보다가. 아들 눈에 왜 이렇게 따지냐는 식인 게 보였어요. 4년 만난 사람한테 확신이 없던 아이가 3개월 만에 결혼을 말하는데 어떻게 만났냐는 질문에 이렇게 막히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배웅하고 돌아오면서 말했어요. 나 이 사람이랑 진짜 결혼하고 싶어. 확신 있어. 이상하게도 그 단어가 가장 불안했어요. 3개월 만에 생긴 확신이라면 그 확신이 뭘 보고 생긴 건지가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 다 그게 없었어요. 그런 말은 보통 설득할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날 밤 전 혼자 거실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볼 때 눈빛이 얼마나 환했는지는 알아요. 그 눈빛이 진짜라는 것도 알겠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눈빛 하나에 제 모든 의심을 덮고 뚜껑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상견례는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했어요. 예비사돈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바깥사돈은 내과 의사였고 안사돈은 말쑥한 차림에 말씨가 부드러웠어요. 자리도 고급스러웠고 분위기도 처음엔 화기애애했어요. 저는 오는 길에 담아뒀던 불안감을 조금 내려놨어요. 그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바깥사돈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사실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뭐든 쉽게 쥐어주는 편은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애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다 떠먹여주면 뭘 채워가는 재미를 모르잖아요. 고마운 줄도 모를 거고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이었어요. 저희가 지원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그게 맞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균형도 맞고 애들도 모으고 키워가는 재미가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이 그 자리에서는 꽤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저도 사실 그 의견에는 찬성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이 사돈 집에 비해 작아 보이는 것도 싫었고 또 괜히 아들이 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아들이 고개는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그게 좋겠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 방향이 계속 한쪽으로만 흐르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다가 바깥사돈이 아무렇지 않게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그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애들끼리 얘기 중인 것 같더라고요. 위치나 그런 건 둘이 정해야죠. 그러자 바깥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일산 쪽에 사신다고 했죠? 거기는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집 시세요. 처음 만난 사돈한테 집 시세를 묻는 게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 세상에 집값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질문들이 점점 묘해졌어요. 혹시 임대 수익도 있으세요? 혹시 증여 같은 건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자연스럽긴 한데 쭉 이어 들으니까 이게 재산 조사였어요. 저는 속으로 대답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고객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는 질문들. 그때 안사돈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 아는 플래너가 있거든요. 진짜 꼼꼼하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오늘 자리 잡기 전에 잠깐 근처에 들리신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시면 인사나 좀 드릴까요? 그렇게 말하고 10분도 채 안 됐어요. 문자 하나를 보내더니 금방 그 남자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딱 봐도 세련된 사람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했고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 웨딩 플래너가 갑자기 나타난 게 상식적으로는 이상한 일인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그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제게 말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취향에 딱 맞게 준비해 드릴게요. 그땐 그 말이 고맙게 들렸어요. 그 뒤로 그 플래너란 남자는 결혼 준비 내내 제게 자주 연락을 했어요. 선택해야 할 게 있으면 미리 두세 가지로 추려서 들고 왔고 피곤할 만한 부분은 알아서 다 처리해 줬어요.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꼭 저한테 먼저 물어봤고요. 취향이 고급스럽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서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식장 계약서, 혼수 관련 보증서류, 드레스 대관 계약서, 사진 촬영 패키지 동의서. 만날 때마다 서너 장씩. 저는 은행원 출신이라 사인하기 전엔 꼭 읽는 습관이 있어서 처음에는 서류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그 플래너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거 다 업체들이 똑같이 쓰는 표준 계약서예요. 별거 없어요. 이건 예식장 측에 다음 주까지 내야 해서요. 오늘 해주시면 제가 한 번에 다 처리할게요. 그 말이 나쁜 말도 아니고 서두르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에 능숙한 사람이 하는 설명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일단 서류를 내려놓고 사인을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서류더미 한가운데에 다른 서류들 사이에 아주 교묘하게 끼워진 게 있었어요. 전 그게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홀린 것처럼 사인을 했어요. 표준 양식이라는 그 말만 믿고요.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제 친구 혜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상견례 자리에 같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날 제가 긴장된다고 했더니 끝나면 바로 전화하라고 했거든요. 저도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까 나눈 대화들을 대충 얘기했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사돈이 능력도 좋고 반듯한 분들이더라. 근데 중간에 재산 얘기가 좀 나왔다. 그리고 플래너가 상견례 자리에 같이 왔다는 것도요. 혜경이가 거기서 잠깐 말을 끊었어요. 어? 상견례에 플래너가 왜 나와? 아니 사돈 측에서 아는 분이라고. 뭐 잠깐 인사나 하라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재산 얘기는 왜 나온 건데? 그것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순이야. 혜경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네 며느리 뭔가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 너무 딱 맞아떨어진다고. 근데 상견례에서 재산 얘기 나오고 플래너까지 데려왔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솔직히 그 말이 걸렸어요. 근데 인정하긴 싫었어요. 인정하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이미 상견례까지 다 한 마당에 어떻게 덮어. 지금 와서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잖아. 혹시라도. 별일 아닐 거야. 신혼집 문제 나오다 보면 재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플래너도 근처에 있어서 온 거라고 하고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혜경이가 뭔가 더 말하려는 게 느껴졌는데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들으면 제 안에서 불안감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이미 돌아갈 수 없이 가버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게 그때는 더 편했어요. 결혼식 2달 전 늦은 저녁이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났을 때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날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해서 이 시간에 올 리가 없는데 하면서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문을 열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혼자 서 있었어요. 첫눈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애가 어떤 애였냐면요. 처음 봤을 때부터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옷차림도 말투도 앉은 자세도 항상 반듯했어요. 귀하게 자란 사람이 가진 특유의 단정함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릴 때부터 뭐든 잘 갖춰진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흐트러지는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요. 근데 그날 그 문 앞에 서 있는 예비 며느린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장이 번진 자국이 눈 아래로 내려와 있었어요.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려 있었고 평소에 항상 반듯하게 잠겨있던 재킷 단추가 하나 잠기지 않은 채였어요.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와서. 목소리도 많이 떨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더 열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소파에 앉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예비 며느리를 일으키려고 하자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앉아서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앉으라는 말도 뭔 일이냐는 말도 선뜻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애를 내려다봤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 이런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이미 봤잖아요. 옷차림 하나부터 식당 예약 하나까지 다 격이 있는 집이요. 그 집 딸이 우리 집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색하다기보다 처참하게 느껴졌어요. 예비 며느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지금 부모님 병원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환자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의료 관련 분쟁이에요.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닌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가게 됐어요. 지금 그 소송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묶이게 됐어요. 변호인단도 꾸려야 하고 당분간 병원 수익도 정상적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준비에 보태기로 하셨던 부분이 다 막혔어요. 예비 며느리가 말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이미 계약이 들어간 게 있는데 저희 쪽에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면 위약금도 생기고 그것도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잠자코 있었어요.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눈물이 차 있었는데 흘리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참으면서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게 돼서 저도 너무 괴로워요. 근데 저 지금 어머님밖에 없어요. 부모님한테 결혼 비용 남겨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부모님도 저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오빠는 멀리 있고요. 저 진짜 어머니밖에 기댈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2가지 감정이 동시에 왔어요. 하나는 의심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무언가 계산적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상견례에서 재산 이야기가 오가던 것도 있었고 이게 또 무언가의 시작인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눈빛이었어요. 저도 알거든요. 기댈 곳이 없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남편 보내고 나서 한동안 그랬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한테도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 느낌이요. 손 내밀면 폐가 될 것 같고 안 내밀면 혼자 가라앉는 것 같고 그 감각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그 말에서 그 감각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 이 결혼 못하게 되면 진짜 제 옆에 아무도 없어요. 목소리가 거기서 한번 끊겼어요.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못하면 진짜 아무도 안 남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저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 마지막 말과 동시에 예비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게 더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닦을 기력도 없는 것 같은. 전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일어나, 그만 울고 바닥이 차. 예비 며느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소파에 앉아서 물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가 금방 정리되지 않았어요. 저 애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일까?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예비 며느리가 잠깐 절 봤어요. 그리고 눈을 내리깔면서 금액을 말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저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연아한테 다 들었어. 알어. 엄마한테 이런 부탁하기 나도 싫은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진짜 결혼하고 싶거든. 아들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어요. 저한테 그런 목소리로 부탁한 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속을 잘 안 꺼내는 애라서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알아요. 일 다 정리되면 갚는 거야? 당연하지. 진짜 잠깐 묶여있는 것뿐이래. 전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결국 도와주기로 했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던 적금 일부하고 남편 사업 정리하고 남겨준 목돈에서 일정 금액을 꺼냈어요. 잠깐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건네던 날 예비 며느리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으면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어머니 꼭 갚을게요. 진짜로요. 저희 부모님이 해결되면 바로 주실 거예요. 그 플래너도 옆에 있다가 따뜻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일 겪으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플래너도 옆에 있다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그 사람은 그날 제가 머지않아 어떤 표정을 지을지를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집안이 축하 분위기여야 했는데 이상하게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그냥 은행에서 일할 때 뭔가 수상한 거리를 마주쳤을 때 느끼던 그 감각이요.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재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도, 돈을 빌려달라고 온 것도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는 일 같기도 했고요. 세상이 다 악의를 가진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가 자꾸 걸리는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파악하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서류였어요. 그 플래너가 계속 가져다 사인을 받아갔는데 저는 그 서류 중에서 제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원본은 업체 전달용이라고 했고 사본은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준비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사본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른 오전부터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분이에요. 아들 학교 다닐 때 학교 법인 관련 일을 하다가 2년이 됐고 그 뒤로 가끔 법적인 것들이 생길 때마다 물어보는 사이였어요. 변호사님, 결혼 준비 중에 제가 사인한 서류들이 있는데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어머니, 그 서류 원본이나 사본 있으세요? 그게 저한테는 없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보통 계약 서류는 계약 당사자한테 사본을 줘야 하거든요. 요청해 보셨어요? 전 그날 오후에 그 플래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인했던 서류들 사본을 달라고요. 그랬더니 친절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어머니, 그 결혼식 다 끝나고 전체 정리해서 드릴게요. 지금은 워낙 준비할 게 많아서요. 서류 정리까진 시간이 필요해요. 그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마무리 단계가 제일 바쁘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친절하긴 한데 끝까지 안 준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들한테 이 얘기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남은 상황이라 아들도 지금 얼마나 바쁠지 알아요. 제 불안함 하나 때문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변호사한테 다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결혼식 당일에도 전화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내가 괜히 일을 키우는 걸까? 근데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새벽 내내 뒤척이다 동이 트는 걸 봤어요. 일주일 뒤면 아들 결혼식인데 전 밤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날은 맑았어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설레서인지 불안해서인지 그 경계가 모호했죠. 거울 앞에서 한복 매무새를 만지다가 잠깐 남편 사진을 봤어요. 당신 아들 오늘 장가가,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예식장에 도착하니까 아들은 이미 와 있었어요. 예복을 입은 아들이 절 보고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밝았어요. 지금도 그 얼굴이 기억나요. 그리고 플래너는 이미 식장 안팎을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절 보더니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전 웃어 보였어요. 속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혼주석 옆에서 인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는 얼굴들이 많았어요. 오랜 친구들, 동네 이웃들, 아들 친구 어머니들. 다들 드디어 장가 보내네, 아들 잘생겼다 하면서 반겨줬어요. 저는 웃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이 한바탕 들어오고 잠깐 뜸해진 사이였어요. 한 여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5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수수한 차림이었고 화장기도 거의 없었어요. 축의금 봉투를 들거나 화한 리본을 확인하거나 하는 하객의 자연스러운 동작이 없었어요. 그냥 딱 저한테로 걸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축의금 아니에요. 꼭 혼자 열어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10초가 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자는 몸을 돌려서 하객들 사이로 걸어나갔어요. 재빨리 뒤를 돌아봤지만 어느새 여자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봉투를 손에 들고 잠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묵직한 게 느껴졌어요. 편지지 한 장 치고는 좀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느낌이 왔어요. 저 멀리서 플래너가 절 보고 있다는 느낌이요. 그 플래너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어색할 정도로 환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에서 눈을 떼고 봉투로 시선을 내렸어요. 예식 시작까지 25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혼주석을 벗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봉투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두껍고 묵직한 그 느낌.
화장실 칸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도 없는 그냥 흰 봉투였어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어요.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접힌 서류 2장, 명함 1장,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지 1장. 메모지부터 먼저 펼쳤어요. 글씨가 작고 반듯했어요. 급하게 쓴 것 같진 않았어요. 오히려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줘서 쓴 것 같은 그런 글씨였어요. 어머니, 오늘 결혼식은 가짜입니다. 아드님은 모르고 있어요.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메모를 읽고 잠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가짜. 그 단어가 한동안 눈에서 흔들렸어요.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접힌 서류를 펼쳤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치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제 글씨였어요. 제가 쓴 서명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적힌 제목이요. 기가 막혀서 그 제목을 눈으로 3번 읽었어요. 부동산 처분 포괄 위임장, 일산 아파트, 임대 건물, 예금 계좌, 제 명의로 된 재산 전체가 나열돼 있었어요. 그 아래 위임 대상자 이름이 있었어요. 그 플래너 이름이었어요. 그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21번 크게 들이쉬고 서류를 더 내려봤어요. 효력 발생일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날짜였어요. 보아하니 결혼식 날짜에 딱 맞춰서 효력이 생기도록 설정된 거였어요. 저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어봤어요.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진짜 현실이었어요. 2번째 서류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웨딩업체 이름이 위에 적혀 있었고요. 저는 대표이사 이름을 찾아서 내려봤어요. 그 플래너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연화. 예비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가 버텨주질 않았어요. 예비며느리가 그 업체 대표인 거예요. 그 플래너는 그 업체 소속이었고요. 처음부터 한 팀이었던 거예요. 상견례에서 자연스럽게 플래너를 들이민 것도, 결혼 준비 내내 서류를 가져다 사인을 받아간 것도, 무릎을 꿇고 돈을 빌려간 것도 전부 짜인 판이었어요. 그리고 깊이 들어있던 명함을 봤어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뒷면에 글이 더 있었죠. 앞면보다 글씨가 좀 작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같은 수법에 당했어요. 재산을 전부 잃으셨어요. 강태수랑 최연아, 이 2사람은 수년째 전국을 돌며 같은 방식으로 일을 벌이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매번 증거가 부족했어요. 어머니가 막아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부디 막아주세요. 저는 명함을 손에 쥔 채로 천장을 봤어요. 화장실 형광등이 하얗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식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겠죠. 하객들이 자리 찾는 소리, 사회자가 마이크 테스트하는 소리.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막힌 것 같아서요. 저는 21번 크게 들이쉬고 서류를 다시 봤어요. 효력 발생일. 서류에 사인을 한 건 2달 전이에요. 위임장 효력이 오늘부터 생긴다는 건 오늘이 지나기 전에 그 플래너가 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혼식이 끝나면, 아니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서류 한 장이면 제 아파트가 넘어갈 수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예식 시작까지 18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숨이 짧아지는 걸 느꼈어요. 당황했냐고요? 당황했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온 게 화가 아니라 차가운 냉정함이었어요. 이상하죠? 이런 상황에서 냉정해지다니. 근데 은행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보면 몸에 배는 게 있어요. 뭔가 잘못된 거래를 마주쳤을 때 감정이 먼저 나오면 그 다음이 안 된다는 거요.
일단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가지런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번호를 눌렀어요. 다행히 2번 정도 울리자마자 받았어요. 오늘 결혼식 날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빠르게 말했어요. 지금 봉투를 받았다는 것, 그 안에 위임장과 등기부 등본이 있다는 것, 효력이 오늘부터라는 것. 변호사가 잠깐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식장에서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나오시면 안 돼요. 그 2사람이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제 말대로 하세요. 변호사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빠르게 바뀌었어요. 어머님, 저 사실 일주일 전에 어머님 전화 받고 나서 그냥 넘기질 못했어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금융범죄 담당 형사한테 따로 연락해뒀거든요. 서류 사본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요. 지금 그쪽에 다시 연락해 볼게요. 어머님은 식장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세요. 절대 아무 티 내지 마시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멈췄어요. 아무 티도 내지 말라고요. 이 서류를 손에 쥔 채 식장에 가서 2사람을 마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라고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할 수 있다. 저는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손을 씻었어요. 거울 앞에서 한복 매무새를 한번 다듬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식장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친구 혜경이가 뛰어왔어요. 야, 너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저는 혜경이 얼굴을 잠깐 봤어요.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 혜경이를 화장실 입구 옆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제일 사람이 없는 곳으로요. 그리고 가방의 봉투에서 서류만 빼서 혜경이 손에 쥐어줬어요. 읽어봐. 혜경이가 서류를 폈어요. 첫 번째 서류를 읽는 동안 혜경이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리고 2번째 서류를 보고는 혜경이가 제 눈을 봤어요. 순이야, 이게 지금... 알아. 혜경이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혜경이가 서류들을 다시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일이니? 그 말이 비난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이었으니까요.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장 결혼식이 오늘인데? 저는 혜경이한테서 서류를 받아서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경찰이 오고 있대. 그럼 지금 준호한테는? 모르는 척하고 있으래. 아직은 준호도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아. 혜경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잡고 있었어요. 저는 혜경이 손을 한번 두드리고 혼주석으로 돌아왔어요. 플래너가 저쪽에서 걸어오다가 절 보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젠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곧 시작해요. 자리 잡고 앉으세요. 네, 알겠어요. 저는 혼주석에 앉았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어요. 가방을 꽉 쥐었어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어요. 1, 2, 3. 은행에서 큰 거래 앞에서 긴장될 때마다 하던 버릇이에요. 서서히 식장 안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자리를 찾아 앉았고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우아한 음악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입장했어요. 깔끔한 예복을 입고 걸어 들어오는 아들을 봤어요. 설레고 기대하고 약간 긴장한 그 얼굴을 보는데 가슴 어딘가가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자기가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를 이용해 왔다는 걸 까맣게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예비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순백의 드레스였어요. 완벽했어요.
웃음도, 걸음도, 부케를 쥔 손도.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처음 현관에 서 있던 날이 떠올랐어요.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된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그날이요. 그 직감은 처음부터 맞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왔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 웃음을 연습했을까 싶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저 웃음을 보여줬을까 싶어서요. 혼인 서약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두 사람에게 서약서를 읽어주는 동안 저는 가방 안에 손을 넣었어요. 봉투가 손끝에 닿았어요. 전 그걸 꽉 쥐고 있었어요. 손 안에서 서류가 살짝 구겨지는 느낌이 났어요. 서약이 끝나고 난 뒤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제 혼인서약서에 두 분이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장례가 멈췄어요. 혼주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건 식중에는 없는 일이니까요. 하객 몇 명이 저를 봤어요. 사회자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아들이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어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사회자를 봤어요. 저 잠깐 마이크 좀 써도 될까요? 사회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근데 혼주가 요청하는 거니 거절도 못하고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한쪽에 서 있던 플래너를 봤어요. 식장 왼편에 있던 그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주 천천히 굳어가는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에게 시선을 옮겼어요.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전 그게 보였어요. 아들이 제 곁으로 와서 속삭이듯 작게 말했어요. 엄마, 왜 이래? 무슨 말 하려고? 저는 아들 눈을 잠깐 봤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 결혼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장내가 어색한 공기로 채워졌어요. 웃어야 하는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침묵이요. 저는 21번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제가 오늘 결혼식 시작 전에 봉투 하나를 받았어요. 그 안에 서류가 들어있었고요. 여러분께 그 서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떨리는 걸 알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목소린 떨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건 제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 계좌 전체에 대한 처분 위임장이에요. 제가 사인했어요. 근데 이 서류가 뭔지도 모르고 사인한 거예요. 결혼 준비 서류 사이에 끼워져 있어서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끝까지 아들을 보지 않고 말을 계속했어요. 이 위임장 효력 발생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날짜로 맞춰져 있네요. 결혼식 당일에요. 하객석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들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웨딩업체 법인 등기부 등본인데요. 이 결혼 준비해준 업체예요. 대표이사 이름이 적혀 있네요. 누군지 한번 볼까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그 이름을 말하기 직전에 예비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그 애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눈으로요. 그 눈빛이 어떤 건지 전 지금도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요.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더 또박또박 말했어요. 최연화 씨, 오늘 우리 아들과 결혼식을 올리는 저 여자예요. 하객석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는 일어섰어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봤다가 절 봤다가 다시 그 서류를 뺏어 들고 봤어요. 예비 며느린 팔을 잡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우 씨, 이거 어머니가 뭔가 오해하시는 거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근데 그 말이 마이크에 걸렸어요. 마이크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식장 스피커를 통해서 그 목소리가 퍼지는 순간 예비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본인 목소리가 들린다는 걸 그제야 안 거예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봤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아무 감정이 없는 얼굴이요.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런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오해라고? 아들이 조용하게 물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입을 열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위임장을 보고 날짜도 확인했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더니 대표이사 이름을 확실히 봤죠. 그때부터 아들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식장 입구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플래너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마치 뭔가를 처리하러 나가는 것처럼 연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태연했어요. 근데 식장 입구 양쪽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움직였어요. 하객처럼 앉아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었어요. 순간 플래너가 걸음을 멈췄어요. 잠깐만요. 형사 한 명이 플래너 앞을 막아섰어요. 나지막한 목소리였는데 식장 안이 조용해진 탓에 다 들렸어요. 강태수 씨 맞으시죠?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임의 동행 요청합니다. 그 말이 식장 안에 떨어지는 순간 하객석이 완전히 멈췄어요. 숨소리도 안 들릴 것 같은 침묵이었어요. 플래너, 아니 강태수가 형사를 봤어요.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웃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혐의요? 전 그냥 웨딩 플래너인데요. 형사가 아무 말 없이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강태수의 웃음이 그제야 지워졌어요. 예비 며느리가 그걸 본 순간 힘없이 아들 팔을 놓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이제 이 판이 끝났다는 걸 그 애도 안 거예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보고 있었어요. 예비 며느린 끝까지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시선이 바닥을 향해 있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처음부터였어? 예비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처음부터 그런 거냐고! 대답해! 그래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나 봐.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들고 제 옆에 섰어요. 그게 다였어요. 말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제 옆에 섰어요. 그 모습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크게 무너지는 것보다 그렇게 조용히 서 있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그때 뒷문이 열렸어요. 아까 저한테 봉투를 건넨 그 여자요.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고 형사 한 명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봤어요. 저도 그 사람을 봤어요. 서로 말 한마디 없었는데 눈빛으로 많은 게 전달됐어요. 고맙다는 것도, 미안하다는 것도, 잘 됐다는 것도 그 모든 게 한 번의 시선에 담겨 있었어요. 형사가 그 파일을 받아서 봤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최연아 씨, 사기 공모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합니다. 예비 며느리, 아니 최연아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형사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봤어요. 살려달라는 표정으로요. 아들은 그 시선을 받지 않았어요. 최연아는 형사를 따라 걸어갔어요.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고 가는 그 뒷모습을 하객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강태수도 다른 형사와 함께 나갔어요. 끝까지 자연스럽게 걸어가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그게 참 그 사람다웠어요. 식장 안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사위자도 마이크를 들었다가 내렸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이런 상황의 멘트는 없으니까요. 저는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들이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제가 마이크를 다시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밥은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저 같은 일 당하지 않게 꼭 확인하시고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하객들이 술렁거리면서 일어났어요. 몇몇은 저한테 와서 뭔가 위로의 말을 하려다가 그냥 제 손을 잡기만 했어요.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때 혜경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여전히 서류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서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거기에서라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나중에 얘기하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게 그날 식장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강태수와 예비 며느린 그날 현행 사기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됐어요.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건데 두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저지른 피해 사례가 전국에 6건이 더 있었어요. 피해자는 모두 저처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중장년 여성들이었어요.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자녀를 키운 분들이요. 수법이 매번 비슷했어요. 결혼을 매개로 접근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류를 받아내고 현금도 빼내고 효력 발생일은 항상 결혼식 당일로 맞춰져 있었고요. 저에게 봉투를 준 미숙 씨 어머니 사건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미숙 씨가 2년 넘게 혼자 두 사람을 추적해왔던 자료들이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뒤에 미숙 씨를 따로 만났어요. 결혼식이 끝난 며칠 뒤에요.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숙 씨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는데 그 일로 재산을 잃고 지금은 미숙 씨가 직접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그걸 혼자서요. 그날 어떻게 저한테 봉투를 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미숙 씨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몇 번의 망설였어요. 이게 맞는 건지. 얼굴을 모르는 분한테 이런 걸 드리는 게. 근데 그냥 지나치면 또 피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 그걸 막진 못했는데 이번에도 못 막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자 싶어서요.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진짜 사람 살린 거예요. 미숙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고맙죠. 어머니가 막아주셔서요. 헤어지면서 연락처도 교환했어요. 다행히 변호사님 도움으로 위임장은 효력 발생 전 무효 처리가 됐어요. 법적인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긴 했는데 서류 자체에 위조된 부분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비교적 빨리 정리됐어요. 빌려준 현금 부분은 소송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았고요.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파트를 지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아들이 준비됐을 때 말을 꺼낼 거라는 걸 아니까요.
2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왔어요. 저녁을 먹고 긴 시간이 흘렀어요. 한참 동안 별말 없이 밥만 먹다가 아들이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그때 정말 몰랐어. 알아. 난 진짜로 그 사람이 좋았거든. 그게 확신이라고 생각했어. 그래, 알아. 근데 엄만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지? 전 잠깐 생각했어요. 느끼긴 했지. 근데 엄마도 무서워서 눈 감은 거야. 네가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아들이 그 말에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앞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 저는 뭐가 미안하냐고 물으려다가 그냥 안 했어요. 아들이 어떤 게 미안한지는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요. 사람을 잘못 봐서인지, 엄마를 힘들게 해서인지, 아니면 그 2가지 다인지, 어쩌면 그것 이상일 수도 있고요. 됐어, 밥이나 먹어. 오늘은 2그릇 먹고 가. 아들이 다시 수저를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쯤 됐을 때 아들이 다시 사람을 만난다고 했어요. 회사 동기고 오래 알던 사람이라고요. 전 그 말을 들으면서 물었어요. 그래? 만난 진 얼마나 됐는데? 2년? 근데 서로 알고 지낸 진 6년이 넘었어요. 제 일도 다 알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데려와. 그 애를 처음 봤을 때 전과 다르게 뭔가 준비된 사람 같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어색해서 그런지 실수도 하고 저한테 뭘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말에 맞장구를 치다 엉뚱한 소리를 해서 웃음이 났어요. 아들이 결혼식을 올린 건 그로부터 얼마 뒤였어요. 작은 식장이고 하객들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날 결혼식이 끝나고 주차장 가는 길에 혼자 울었어요. 누가 볼까봐 재빨리 닫긴 했는데 많이도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게 이 모습이지? 이 사연을 다 쓰고 나서 다시 보니 참 긴 이야기네요. 근데 이상하게 다 쓰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 저는 숫자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서류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 모든 감각이 가족 앞에서는 멈췄어요. 아들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제 직감을 제가 덮어버린 거죠.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일 때일수록 눈을 더 크게 뜨셔야 해요. 그게 그 사람을 지키는 거니까요. 가끔은 제대로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직감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